자, 연말정산 이번에는 사원 등록 메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인사관리의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사원 등록 안에서 저희가 연말정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자, 여기에 보면 우측에 있는 연말정산 가족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을 등록해서 급여자를 입력을 해서 매월 급여 징수를 했기 때문에 기준에 있던 뭐 보수월액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제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전에 체크하는 부분이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가, 생산직 여부 이런 부분은 급여자를 입력할 때 비과세 여부를 적용해주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사항에 있는 이러한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자,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명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본인, 배우자, 뭐 자녀 또는 부모님, 그리고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는 공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 이런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인가를 봤었는데요. 자,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자, 이때 마감 후 2월을 하죠. 자,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넘겨받았습니다. 자, 넘겨받았을 때 넘겨받고 난 다음에 화면 위에 보면 기능모음 안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재계산 키가 있습니다. 자,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2019년도에 사원을 등록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사원 등록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이와 관련된 부양가족 요건. 자, 나이와 관련해서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 부모님.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나이가 있죠. 자, 60세 이상, 20세 이하, 경로자는 70세. 자, 이런 식으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 나이 요건이 2018년도에는 20세가 됐었는데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21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작년까지는 됐었지만 올해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사원 등록을 자동으로 받은 경우에 나이 요건을 따지실 때는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기능보험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부양가족에 대한 재계산이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공제 재계산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공제에 대해서 재계산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키 잠깐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장애인 기본공제 여부 그대로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 쪽에 보시면 기본공제 재계산 찾으시죠? 사원등록 우측에 기능모음 안에 가시면 기본공제 재계산 키 눌러서 전년도 사원등록 받아온 사람들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다시 한번 재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60세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20세 이하 다음에 형제자매인 경우도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갖추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산을 해서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에 작업하는 방법은 사원 등록에 체크사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기능모음에 가서 부양가족에 대한 재계산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적용키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전기 2월에 전년도에 있던 분들은 다 체크해서 재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눌러주시고 기능모음 안에 있는 기본공제 재계산 해가지고 적용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양가족을 전부 다 다시 재계산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번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계산은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기능모음에 보시면 추가 공제도 전체 사원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추가 공제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전기 2월대 온 분들에 대한 내역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2월대 온 전년도 사업년도 2018년도에 2019년도로 나온 계속 사업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중에 신규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배우자, 직계, 자녀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를 넣으면서 연말정산 관계를 넣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여기서 바로 또 나이 체크를 해서 20세 이하, 20세 초과가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실 때, 자, 실제로 저희가 기준이 있죠. 실제로 부양하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소득과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여기에 부합하는가,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실제 부양에 대한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죠. 자, 그리고 나서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소득공제 신고서 받으실 때 그때 이미 소득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 그리고 연금, 퇴직, 양도소득. 자, 이러한 소득들이 모두 100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금액을 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말정산 관계에다가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이 기본공제 대상자 라인에 부라고 표시를 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나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부라고 표시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에 제한 없이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라고 해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자, 저희 이혼을 하거나 해서 12월 31일 기준 시점에 봤을 때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면 실제로 배우자가 없다라고 보고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 받았다라고 해서 2월 돼 왔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중에 이혼을 해서 그래서 배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은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가 어떤 종류냐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장애인은 여기 장애인에 가서 보시면 장애인 보장법상 또는 국가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증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뭐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만 장애인으로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체크하실 수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크를 한다면 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가족들 중에 올해 중에 사망을 한 경우, 사망을 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사망일 전일에 75세였다라고 하면 경로자 공제 가능한 거이고요. 사망일 전일에 장애자였다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좀 전에 봤던 장애, 중증 치료 같은 장애에서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치유가 됐으면 이때는 올해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도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장애인 공제, 그다음에 경로자 공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고 사원 등록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원 등록 뭐뭐 체크해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원 등록에선 첫 번째 방법은 전년도에서 2월 받은 경우, 2월 받은 자료는 특히 이제 부양가족이 되겠죠. 기능모험에 있는 부양가족 재계산, 기본공제 재계산. 자, 이러한 키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자료를 통해서 등본이나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원, 기중에 연도중에 뭐 이사를 갔거나 가족상이 변경이 됐으면 반드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이를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이 요건, 그 다음에 소득 요건 다시 한번 따져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만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으로 인해서 실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로 등록을 해 놓는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 요건 때문에 부로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 중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경우에는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원이 재입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사원 등록을 다시 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기존에 있던 사원코드 그대로 쓰지 마시고 새로 받아서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재입사를 했다. 우리 회사에서 3월 말일 날 퇴사했다가 7월 1일 날 재입사를 했다. 그러면 3월 말 퇴사한 거는 전근무지로 보시고 7월 1일부터 신입사원으로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1월부터 3월까지 전반기에 근무해 있던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종전근무지에 합산을 해서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입사한 경우에 사원코드 구분해서 입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정비되셨죠?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도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